입지규제 최소구역 보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 가로 1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일단 용어부터 좀 풀이를 한번 해보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가 했던 것처럼 이 단어들 나눠가지고 이제 한번 볼 건데 이게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의미 전달이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내지는 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내지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를 나눠보면은 이렇게 한번 끊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끊어보죠.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자,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만들어질 때 용도 구역의 일종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용도 구역을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이긴 용도 구역인데 규제를 최소화해 준다 이거네요. 규제를 최소화. 이렇게 규제를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는 이 입지입니다. 입지. 입지가 어딘지. 어디에서 규제를 떨어뜨리는 용도 구역인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 입지가 거기 나오는 박스에 있는 거 5군데입니다. 5군데. 자, 하나하나 보죠. 159페이지에. 첫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도심지입니다. 도심지. 그러니까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때 하는 거니까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심지나 부도심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철도 역사, 그 다음에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역시 마찬가지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다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광명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주변이 뭐 깔끔하게 돼 있는데 저 지방 같은 데 가보면은 오래된 철도 역사들이죠. 뭐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들 이런 것들 그 주변 지역에 가보면은 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가보면은 이런 지역들이 사람들은 많이 모여드는데 되게 낙후된 지역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데 이 지역이 오래전에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를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보자. 이런데. 세 번째.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결절지라는 거는 만나는 지역이죠. 만나는 지역. 그러니까 여러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여러 개의 노선이. 보면은 서울에도 이제 지하철 보면은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곳에 환승역이 되게 많습니다. 강남역, 삼성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강남에 보면 환승역들이 막 모여있죠. 여러 가지 노선이 교차하는데 그 다음에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조금 중소도시 같은 데 내지는 뭐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만 해도 그렇죠. 대구만 해도 대구 같은 데 가보면 시내가 딱 1개밖에 없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대구? 광명 밖을 안 나가신다 했죠. 대구에 가면은 시내가 동성로라는 데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약속을 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대구를 가면은 이제 약속을 합니다. 친구랑. 그러면 친구가 이제, 야, 우리 시내에서 보자. 시내에서. 서울에 이런 데서는 시내에서 보자 하면 말이 안 통하는데 지방에 내려가면은 시내에서 보자 하면은 다 말이 통하죠. 시내에서 보자. 시내가 어딘데? 시내가 여기 동성로 이런 데서 내리면 된다. 그러면 어떤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아무 버스나 잡아 타고 쭉 가다가 사람들 제일 많이 내리는 데서 내리면 된다 이런. 거기 그 결절지. 여러 가지 노선, 아무 노선이나 다 타도 여기를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가 시내니까 제일 많이 내리는데. 그러니까 대중교통들이 막 몰려드는데 이런 데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데를 정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자, 노후불량 건축물 20년, 30년씩 된 오래된 건축물들이 밀집한 주거지역 내지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러면은 이걸 보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지역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도심지가 형성되어 있는 요런 데 같습니다. 그런 데.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같은 법에 따른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요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요런 데의 공통점을 한번 보면은 요런 데는 뭔가 새롭게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 같습니까? 아니면은 예전부터 도심지 역할을 하던 곳 같습니까? 거기를 한마디로 구도심이라고. 노란색 중요하니까. 구도심. 신문지상 같은 데 보면은 요런 데를 원도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도심. 원도심 내지는 구도심. 자, 요런 데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보면은 요렇게 하나의 시가 있으면은 도심지가 있고 이 원래는 도시가 이 규모가 작을 때는 도심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 주변 지역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러면서 여기다가 부도심을 하나 만듭니다. 싹 밀고 부도심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싹 밀고 부도심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싹 밀고 부도심 만들고. 싹 밀고 부도심 만들고. 근데 도시라는 데는 무한정 이렇게 확장되는 게 아니니까 도심이 있고 부도심들을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도심지 역할을 할 곳이 없더라는 거죠. 새롭게 싹 밀고 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개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딜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원래 도심지 역할을 하던 곳 여기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는 거예요. 자, 20년 30년 전에 여기서부터 20년 30년 전부터 도심지 역할을 하던 곳은 지금은 예전에 이제 도심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노후분양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되게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더란 겁니다. 뭐 조그마한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면은 조금 큰 도시에서는 도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도심이 2가지 정도, 그 다음에 부도심도 5-6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뭐 시청 청사 옆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데 시청 주변에 가보면은 이런 건물들이 되게 노포도 많고 오래된 점포들도 많고 건물들이 오래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지역 이제 싹 밀고 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예전에 도심지 역할을 하는 곳을 그냥 방치하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한번 다시 살려보자라는 겁니다. 요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자, 30년 전에 개발이 됐던 곳을 이제 다시 개발을 하는데 지금의 건축 규제라든지 기준들을 그대로 갖다 대면은 거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전에 만들어져 있던 도심지에 가보면은 제일 힘든 게 주차하는 겁니다. 주차하는 거. 예전에는 차량이 별로 없으니까 빌딩마다 뭐 주차 대수를 그렇게 크게 확보를 안 했었는데 지금의 이 주차 대수를 그대로 갖다 대면은 없던 주차장을 땅을 파가지고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규제를 완화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입지가 봐도 구도심. 그래서 29회 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다음 중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은 해가지고 그 박스 안에 없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근데 그때 문제 나올 때는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에 나있고 5번에 보면은 박스 안에 5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같은 법에 따른 도시경제 기반형 이렇게 되죠. 도시경제 기반형. 그 법에 가면은 형태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가 근린 재생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린 재생형.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거는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데 근린 재생형은 말 그대로 주거지 주변의 오래된 뭐 전통시장 같은 거 정비하는 데가 이 근린 재생형 이런 겁니다. 이 도시경제 기반형 이런 것들이 거점을 새로 정비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이지 여기는 아닌데 요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수업을 거의 안 했었는데 이걸 내가지고 맞추기는 조금 힘든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입지가 어딘지가. 요게. 그래서 요게 한번 나왔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혹시 간판 그 공사장 이렇게 제목에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 재생 사업? 별 관심이 없으면 원래 안 보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가져야 보이는데 그 여기다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렇게 싹 밀고 개발하고 싹 밀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원래 방치되어 있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구도심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랑 도시재생 사업.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제도가 요거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5년 전에 나오고 계속 시험에 나온다 했었는데 29회 때 처음으로 한번 나왔고 앞으로도 요거는 뭐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가보면은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 재래시장에 거기 싹 밀어버리고 주상복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오래된 철도 역사 같은 데 보면은 그 앞에 광장 같은 거 정비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제목이 다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그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도시를 싹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재생, 다시 살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도심을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다시 한번 살려보자. 요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데는 행위 제한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 곳인데 여기는 규제를 조금 풀어주면서 다시 완화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기 보면 인천역 같은데 인천역이 그 우리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오래된 철도 역사 나올 때 대부분이 인천역 나옵니다. 그게 70년대 만들어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 철도 역사 주변들 내지는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이 되게 이제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주변에는 숙박업소들도 많고 술집들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대부분이 그런 지역을 다시 한번 개발, 정비하는 거, 재생하는 거 이런 데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그래서 구도심 이런 것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의 대표적인 게 개발이 처음으로 이제 막 시작되는데 즉 뭐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만드는 데가 있죠. 도시개발구역. 거기 4번에 보면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우리가 배우는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하는데 거긴데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 즉 구도심이 될 수가 있는데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은 신도시 만드는 데라고 했죠. 도시가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거기를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죠.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데가 뭐 택지개발지구, 대지수송사업지구, 경제개발구역 뭐 이런 데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고 일어나는 곳 이런 데는 지정될 수 없는 지역이고 원래 도심지 역할을 하고 원래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던 곳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요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요게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을 하다가 작년에 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부칙을 개정을 해서. 그래서 여기는 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상당히 자세하게 써놨는데 이것까지는 지금은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거기 159페이지 맨 밑에 있는 박스서부터 해가지고 위에 있는 거 5군데. 여기를 외울 필요 없으네 이거. 그냥 구도심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구도심 한마디로. 하나하나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구도심.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데가 새롭게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이런 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가로 2번에 160페이지 가로 2번에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여기 보면은 목차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목차에 5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제도들은 싹 다 규제를 한다고 했죠. 규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도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돼도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근데 용도 지역은 행위 제한을 아까 대통령령에서 한다고 했죠. 대통령령. 대통령. 그 다음에 용도 지구는 조례에서 행위 제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요걸 앞으로 줄여서는 개특법 이렇게 보고 개특법. 몇 번 나옵니다. 개특법. 개특법. 그 다음에 시가화조정구역은 국계법에서 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개별 법률에서 다 하는 겁니다. 개별 법률에서.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행위 제한을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지정해놓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행위 제한을 합니다. 요 안에서는. 그러면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여기에 맞는 계획을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게 요 박스 안에 있는 게 들어가야 된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 요게 이제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 다음에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내지는 도시군 계획 시설 및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고려는 공인중개사가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지정하는 사람이 고려하는 거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고려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정하는 사람이 하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제한 완화는 자 규제를 완화해준다, 규제를 최소화해준다고 했죠. 그러면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거기를 한번 다시 살려봐야 되는 거니까 각종 규제들을 조금 완화를 해줍니다. 완화를. 근데 무작정 막 완화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이 정도 돼 있으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요 정도까지 완화해주면 되겠다라고 완화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오래된 철도 역사가 있습니다. 철도 역사. 이 철도 역사 주변을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의 땅값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개발하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안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하는 거죠. 불로소득이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는 바람에 토지 가치가 상승을 했으니까 그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게끔 돈을 좀 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입니다. 그 말. 이해가 안 되십니까? 땅값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불로소득이니까 그만큼을 환수를 해가는 겁니다. 환수를. 이렇게. 개발행위 하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근데 뭐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시킬 때 땅값이 2억 올랐는데 5억 내라 이러면 안 되니까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안에서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10일 이런 건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은 1, 2월 달에 하면 됩니다. 지금은 됐고. 그 다음에 뭐 행위 제한은 그 가로 7번 밑에 2번 161페이지에 2번 행위 제한.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토지 이용 및 건폐율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계획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행위 제한을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계획으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나면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요 안에서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완화하고 건축 제한을 어떻게 풀어주고 기반시설은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계획에. 그 계획에 맞춰서 행위 제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의 특례죠. 자,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어떤 규제를 대표적으로 완화를 해주냐면은 이런 규정들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첫 번째,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대지 조성 기준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주차장,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 만들어진 시가지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의 기준을 그대로 갖다 대버리면 개발하기 힘드니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인데, 자, 이런 거는 뭐냐면은 요새 새로 짓는 빌딩 같은데, 큰 빌딩 같은데 가보면은 1층 로비라든지 건물 앞에 꼭 있는 게 있습니다. 조각품 내지는 조각품이 없으면은 1층 로비에 엄청나게 큰 유화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게 건축주가 예술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요 규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에는 이런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 만들어진 건물에다가 이런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규정들은 배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그 다음에 뭐 2번, 3번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2번, 3번 이런 것들은 요까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뭐 상당히 자세하게 써놨는데 기본서에도 이만큼 써져 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그래서 용도구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구역은 관할 토지 일부에다가
쓰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건데 이 쓰임은 각각의 용도 구역마다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종류를 보면은 첫 번째가 개발제한구역, 두 번째는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다섯 가지. 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뭘 방지합니까? 확산을 방지하죠. 그래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도시 외곽 지역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띠를 두르는 거. 그 다음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의 목적으로 군부대 주변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뭘 방지합니까? 시가와 도시가 무질서하게 삐쭉삐쭉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동심원 모양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시가와를 일정 기간 동안, 즉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유보시켜둡니다. 유보. 그 다음에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지정하는 게 도시자연보호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입니다. 지정권자는 1, 2월 달에 하면 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새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 원래 도심지 역할을 하던 곳, 원도심 내지는 구도심을 규제를 완화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용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용어 정도만.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책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지. 그런 것들은 1, 2월 달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요까지. 그다음에 그 책의 순서상으로는 지금 지구 단위 계획 요 5번이 먼저 나오고 있죠. 5번이. 근데 저는 요거부터 할 겁니다. 요거부터. 근데 우리 책에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조금 앞에 넘어가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 앞쪽으로. 뒤쪽에 이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용어의 정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우리 책은 뭐 잘못된 게 아니라 법 조문대로 쓰는 겁니다. 법 조문대로. 그냥 저는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관리계획 내용 다 설명드리고 개발행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순서를 제가 바꾸면 제가 조문 순서랑 다르게 거기 1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41페이지 141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기반시설이 나오죠.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해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그 뒤에 나오는 거, 맨 등 뒤에 나오는 거, 요게 이제 7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 기역부터 시역까지가 있죠. 요게 7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교통시설입니다. 교통시설에 속하는 게 거기에 있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것도, 주차장 이런 것들이 교통시설에 속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시설인데 거기 나오는 게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에 맨 끝에 보시면은 유통공급시설 이렇게 나오죠. 유통공급시설. 그래서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방송통신시설, 그 다음에 공동구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공동구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리을에 보시면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학교, 공공청사, 문화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요게 이제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뭔지 아시겠죠? 뭐 재해를 예방하는데 하천, 유수지, 뭐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종설비, 사방설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뭐 병원 같은 데입니다. 병원이라든지 뭐 장사시설, 낙골당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환경기초시설 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그 다음에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그 다음에 뭐 폐차장 이런 것들도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에는. 크게 7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그 시설들마다 속하는 기반시설들.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죠. 기반시설은 도로, 학교,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고 그 기반시설 종류를 우리 국계법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크게는 7가지 시설군으로 분류를 해놓고 그 시설들마다 속하는 기반시설이 여기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더. 근데 그거는 기본서가 나오면은 표로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아, 요런 것들이 기반시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반시설. 그 뒷페이지 8번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8번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 광역 들어가면 뭐 있습니까? 광역? 둘 이상. 그래서 기읍 둘 이상의 시,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니은 둘 이상의 시, 군이 이용하는 시설. 즉,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 광역시설입니다. 광역시설. 광역 두 번 나왔죠? 광역도시계획에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광역시설에 한 번. 그 다음에 공동구라는 건데, 자,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이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요거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한 번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12번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자 보시면은 8번, 11번, 12번 앞에 있는 단어를 볼까요?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 헷갈리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해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사업 요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시행자 이런 것들은 됐고, 이렇게 요까지. 자, 요거를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일단 용어의 적용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국계법 저 맨 끝에 가면은 이게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170페이지에 매수청구권이라는 게 나오고, 요거는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172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뭔지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 용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했던 거 하나도 몰라도 되는데 요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요것만 지금 할 거. 자, 지금부터 정신을 바싹 차리시고 들으십시오. 자.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었죠. 아까 용어의 정의에 7개의 시설로 분류를 하고 각각의 시설들마다 기반시설들을 분류를 해놨었습니다.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도로라고 해보죠. 도로, 학교, 철도, 항만, 공항 같은 것들. 자, 기반시설인데 거기 아까 용어의 정의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141페이지니까 용어의 정의 142페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 8번 그냥 용어의 정의 거기 펴놓으시면 됩니다. 142페이지 8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죠. 다시.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기반 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른답니까? 도시, 군, 계획, 시설. 이렇게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자,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이 결정. 이 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 자, 그러면은 기반시설이랑 도시군 계획 시설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자, 요거를 제가 그림을 한번 해보죠.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 기본계획 같은 데서 2030년 경이 되면은 이 광명시에 도로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 2030년쯤에 광명시에 무슨 도로를 한번 설치해 볼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방향을 잡아 놓은 단계에서 이 도로를 부르는 게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그래서 이때 도로.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2030년이 된 거죠. 실제로 2030년이 되니까 광명시에 도로가 부족해져 가지고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도로를 설치할 때는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도로 설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서 도로를 설치해 볼까라고 방향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도로가 부족해져서 이제 도로를 설치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 도로를 이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아직 수업은 안 했는데 광명시 지도를 이렇게 쫙 펴놓고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그냥 방향만 이렇게 잡아놔. 방향만. 이런 식으로 도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실제로 도로가 부족해져서 도로를 설치하자라고 하면은 지도를 쫙 펴놓은 다음에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자라고 선을 쭉 긋습니다. 기본 계획에 나오는 요 도로죠. 그러면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은 요 도로는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도로 맞죠? 여기서도 도로고 여기서도 도로인데 이 두 도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본 계획에서의 도로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고 나서의 도로의 차이점은? 그렇죠. 와, 이걸 맞추는 사람이 진짜 드문데. 공법 100점 맞으시겠네. 이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구체화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즉, 기반시설. 그냥 추상적인 단계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을 부를 때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은 이게 구체화가 됐다면 구체화가 됐다라는 게 바로 저기 지형 도면에다가 선을 쫙 긋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를 만들자. 구체화가 되죠. 자, 구체화가 되고 나면은 이 도로가 아닌 게 됩니까? 그대로 도로입니까? 그대로 도로죠. 그대로. 기반시설일 때도 도로고 도시군 계획시설일 때도 도로긴 도로인데 이 도로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는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이랑 후에. 관리계획 결정되기 전에는 뭐라 부릅니까? 기반시설.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나면은 도시군, 따라하십시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자, 구체화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 감녀가 있습니다. 감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감녀를 뭐라 부릅니까? 뭐 처녀, 아가씨 뭐 이래 부르겠죠? 처녀 좀 그러니까 아가씨라고 하자. 아가씨. 자, 감녀 수업하기 힘드네 진짜. 자, 감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감녀를 아가씨라 부르는데 감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 감녀를 뭐라 부릅니까? 아줌마. 자,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일 때 감녀랑 결혼한 후에 아줌마일 때 감녀랑 똑같은 감녀입니다. 감녀.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도로입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도 관리계획 결정되고 나서도 둘 다 도로긴 도로인데 둘 다 감녀긴 감녀인데 결혼하기 전에 감녀를 아가씨라 부르다가 감녀가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아줌마라 부르죠. 아줌마라고. 이 아줌마한테 아가씨라 하면 좋습니까? 아, 얘가 잘못됐나? 근데 다른 예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이거보다 좋은 예가 생각이 안 나서 감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감녀를 아가씨라 부르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구속력이 발생하는 구속력. 이거 추상적인 계획일 때는 구속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죠. 근데 구체화가 되고 나면 드디어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발생하죠. 감녀도 마찬가지. 아가씨일 때는 뭐 구속력을 받지 않죠. 맨 새벽까지 술 먹고 저녁까지 자다가 다시 나가서 술 먹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구속력이 발생하죠. 학원에서 조금 늦게 마치면 엄마 언제 와? 주말에 특강 있다고 나가면은 엄마 밥은 집에서도. 남편분이 막 이렇게 학원 갔다가 좀 늦게 들어오면은 도서관 갔다 공부하고 이러면은 어디고? 안 오나? 몇 시에 오는데? 계속 문자 오고. 이렇게. 이런 것들. 구속력을 받게 돼요. 구속력. 똑같은 감녀인데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겁니다. 아가씨랑 아줌마랑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도로긴 하지만은 부르는 명칭을 달리 합니다. 달리. 구분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안 되고로 구분하기 위해서. 즉, 여기 추상적인 단계에서 이 도로를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다가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서 지형 도면 위에 선을 이렇게 쫙 꺼서 구체화가 되고 나면은 이 도로를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거기 11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게 나오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 추상적으로 방향적으로 넣은 단계에서는 기반 시설인데 2030년이 돼서 실제로 도로가 부족해져서 관리 계획을 결정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로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자,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바로 도로가 설치되는 게 아니라 도로 같은 거 설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따와요. 예산을. 그러니까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도로가 도시군 계획 기반시설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고 나서 바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20년에 예산 확보 못하고 21년에 못하고 22년에 드디어 예산을 확보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고 부른답니까? (11번) 거기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봐. 다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도로, 학교,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것들 추상적인 단계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반시설. 근데 이 기반시설이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나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다시.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도로 등을 부르는 명칭이 기반시설.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죠.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구체화되고 나면은 도로를 뭐라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문제 냅니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시, 군, 계획, 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틀렸어는 없죠. 맞틀렸어는 아니고. 여기 바뀌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다시 한번 보시죠. 거기 8번에.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기반시설인데 이게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은 요걸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장이 되려면은 8번에 있는 것처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이게 아니라 뭘 설치하는 거? 도시군 계획시설. 즉 기반시설이랑 도시군 계획시설은 완전 다른 말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 그 기반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표정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십시오. 이 두 문장 41번 문제 정답으로 제일 많이 냈던 게 이 문장. 용어의 정의 문제 나오죠. 거의 뭐 5문제 중에 4문제는 이게 정답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정답으로. 그러니까 뭐 용어의 정의 보면은 뭐 지구 단위 계획이란 뭐 용도 지역이란 용도 지구란 이렇게 내놓고 그런 것들은 볼 필요도 없고 정답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 두 문장입니다. 이걸 왜 많이 내냐면은
개발법, 정비법까지 여기서 막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다 한번 연결시켜 보죠. 거기 12번 나오죠. 12번.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해서 1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요거죠, 이거.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그 다음에 2번에, 니은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만드는 거죠.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 및 중과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부른답니까? 도시, 군, 계획, 시설은 여기 있고, 시설은 여기 있고, 그냥 사업. 이렇게. 이게 작년 1번 문제인가? 다음 중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해놓고 요거 3개 찾는 거였어요.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처음 하면 헷갈리니까 당연히 이걸 내겠죠. 자, 다시 합니다. 다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뭐라 부릅니까?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이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나면은 뭐라 부릅니까? 사업하지 말고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국계법에 나오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지금부터 박스 치는 거, 도로 같은 것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요거는 뭐라 부릅니까? 기반시설. 추상적인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기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반시설 종류도 아까 뭐 용어의 정의에서 잠깐 봤는데,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거는 근데 아직 다 안 적혀 있는 거니까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7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 시설들마다 기반시설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이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이 아니라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고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을.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막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안 헷갈립니다. 이제 나중에 되면. 그래서 기반시설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먼저 계획을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을 만들고.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만들고 하는 사업이라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뭐 할까요? 자, 여기 목차로 다시 가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에서 먼저 계획으로서 규제를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뭐 나왔습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같은 계획들이 나오죠. 여기 다시 이쪽에 도시군 계획 사업 할 때는 먼저 계획 만듭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뭐 할까요? 계획 만들어야죠. 계획 사업이니까 세 가지 사업.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할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거 만듭니다. 개발 사업할 때는 개발계획 만들고 정비 사업할 때는 정비 기본계획이랑 정비계획 만듭니다. 계획 사업이니까 계획 만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계획을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그리고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는 비슷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비슷한 것도 아니고. 세 가지 사업이 싹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책에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가 안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계획. 그 만드는 계획이 뭐냐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시행자. 사업 누가 할지.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이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시계획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이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이거 안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당연히 외우게 됩니다.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었으니까 이거 검사받아야겠죠? 이거 검사받는 거를 인가받고 고시한다라고 합니다. 인가받고 고시. 그러면 인가받은 대로 요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확인받았으니까 사업을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하겠죠. 실시하고 나면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서 마지막에 준공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자, 요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입니다. 국계법에 나오는 거. 요거랑 똑같이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합니다. 지금부터. 자, 개발 사업 할 때 맨 처음에 뭐 할까요? 계획 만들죠. 그때 하는 게 개발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개발 계획. 대충만 쓰여서 개발 계획.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합니다. 구역 지정. 사업을 어디서 할지.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자, 뭐 할까요, 이제? 위에 거 보시고. 시행자. 사업을 누가 할지 지정합니다. 시행자.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뭐 할까요? 실시계획 작성하고 나서 뭐 받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사업 실시하겠죠? 공사 완료되고 나면 정비사업. 맨 처음에 뭐 할까요? 계획 만듭니다. 그게 정비 기본계획이랑 정비계획. 계획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자신있게 제가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똑같다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구역 지정했죠?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합니다. 시행자가 그러면 뭐 만들까요? 실시계획인데 이 정비법에서는 개발사업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똑같은 겁니다. 자, 시행계획은 시행자가 만들었죠? 그럼 뭐 받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사업하겠죠? 공사 완료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써놓은 거 있죠? 여기 쭉 써놓은 거. 개발사업을 하는 절차 요게 개발법의 목차입니다. 개발법의 목차. 정비사업하는 절차 이렇게 써놨죠? 이게 정비법의 목차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만 하면은 개발법이랑 정비법은 다 배운 겁니다. 똑같이 하는데요. 똑같이 하는데. 시행자가 어떻게 다른지만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해놓으면은 개발 사업의 절차, 정비 사업의 절차, 즉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했으니까 이 절차가 도시개발법의 목차입니다. 또 안 믿으시니까 증명을 해야겠죠. 저 개발법 펴볼까요? 도시개발법 뭐 173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도시개발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그 174페이지 구역 지정 나오죠? 구역 지정. 구역 지정에서 그 다음에 뭐 개발계획, 요거는 이제 순서를 좀 다르게 놨는데 176페이지 보시면은 개발계획 나와있죠? 자, 개발계획 만들고 구역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 뭐 나오면 됩니까? 여기 보시고 구역 지정하고 나면 사업 누가 할지 시행자 정하죠? 넘기면 시행자 나오겠죠? 178페이지 시행자. 네. 그 다음에 시행자 만들어지고 나면 이 시행자가 뭐 만듭니까? 실시계획.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나오겠죠? 시행자에는 내용이 좀 많으니까 조합이 중요한데 거기 182페이지 실시계획 나오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그게 이제 수용, 환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완료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준공검사 받는 겁니다. 준공검사. 맨 끝에 가면. 뭐 도시개발채권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준공검사는 지금 따로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정비법 보시고 194페이지. 194페이지. 기본계획 나오죠? 기본계획.
그 다음에 뭐 정비계획 나오고, 그 다음에 196페이지 보시면은 구역 지정 나와 있죠. 구역 지정. 기본계획 만들고 정비계획 만들고 구역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할까요? 시행자. 시행자 나오겠죠. 뭐. 그 200페이지 시행 방법 돼 있고 이번에 시행자 이렇게 나와 있죠.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 사람이 사업 시행계획 작성했어요. 사업 시행계획. 사업 시행 204페이지 사업 시행계획. 사업 시행계획.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 정비법에서 사업할 때 혹시나 뭐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조합원이셨던 분 계십니까? 관리 처분 계획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관리 처분 계획. 맨 처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는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그 조합원들한테 네 여기 살고 싶으면 분양 신청하고 안 살고 싶으면은 청산 받아서 나가라고 이렇게 분양 신청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해줍니다. 그게 첫 번째 분양 받는 단계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몇 동 몇 호 줄지, 몇 평짜리를 몇 세대 지을지 이런 것들 정하는 게 관리 처분 계획이란 겁니다. 그래서 실시 단계에 보면은 그 206페이지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오죠. 이게 이제 실시 단계입니다. 실시 단계. 그 다음에 공사 완료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준공검사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절차가 다 똑같습니다. 그거의 출발점이 되는 게 요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법은 제가 첫 시간에 했지만 6개의 법이 그냥 따로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다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면 요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는 게 지금 관리계획 저쪽에 구체화된 것 중에서 보면은 3번이죠. 3번. 관리계획 내용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이게 이제 4번. 도시개발사업이랑 정비사업 묶어서 4번이라고 하죠. 자, 개발법에서 문제 6문제 나옵니다. 정비법에서 문제 6문제 나오고, 여기 기반시설 종류에서 가끔 문제 1문제 나오고, 여기서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절차,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오고, 그러면은 12문제, 13문제, 14문제, 그 다음에 여기 설치 안 할 때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그러면은 한 15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용어가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계획 보시면은 용도지역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용도지구나 구역에서 한 문제 나오고, 기반시설에서 이만큼 문제,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관리계획이 국계법에서 차지하는 게 거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절반 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리고 요 사업들 하는 절차 지금 대충 써놨는데 나중에 좀 깔끔하게 써드릴 건데 지금 빨리 쓰려고 대충 쓴 건데, 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계획 만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개발. 그리고 요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절차는 이 세 가지 사업을 싹 다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셋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국계법에서 잘 배워놓으면은 개발법이나 정비법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거는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시행자에 들어가서 조합 나르가면 뭐 조합원 7명 모여가지고 정관 작성하고 이런 것들 외우기 시작. 그렇게 하니까는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체계를 안 잡아놓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시행해가지고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개발법에 들어가면은 저 국계법에 목차 써놓은 것처럼 요 줄 있죠? 요거를 세로로 이렇게 쫙 써놓고 할 겁니다. 수업할 때. 정비법에 들어가도 요렇게 요 줄을 쫙 써놓고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차들. 그리고 그거의 출발점이 되는 게 지금 하는 용어입니다. 지금 하는 용어. 다시 한번 해보죠. 자, 기반시설. 원래는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도로 등을 부르는 명칭이 기반시설입니다. 근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나면은 요거를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보죠. 도시군 계획 시설.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자, 사업을 하면은 이쪽으로 가면 사업을 하면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사업을 할 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는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바로 설치 안 하고 이걸 방치를 합니다. 방치를. 자,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국회의원이 아니죠. 초선 국회의원이랑 뭐 3선, 4선한 국회의원이랑 파워가 다르죠. 그러니까 내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파워가 세면은 이런 거 결정해놓고 돈을 금방 따옵니다.
예산을. 근데 파워가 없는 사람이면은 세워라 내버려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일정 기간의 방치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방치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를 하는 겁니다. 설치할 생각도 없이. 그러면은 이 장기간 무단 방치에 대해서 굳이, 죄송합니다. 이걸 좀 깨끗하게 쓰죠.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자, 아까 했던 걸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을 결정을 했죠. 근데 마침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 땅 중에 일부가 이렇게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된 거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된 이 부지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 말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도로 만드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땅이긴 내 땅인데 활용은 못하고 계속 방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첫 번째,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재산세. 그 다음에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간접세 같은 거,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올라가죠. 의료보험 같은 거,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수가가 올라갑니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침해는 받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방치를 하면은 이 사람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여기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매수 청구권이에요.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 사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국가한테. 야,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해놓고 이렇게 방치할 거면은, 사업 안 할 거면 그냥 사가라는 겁니다. 내 땅 좀. 그게 매수 청구권입니다. 여기까지. 매수 청구권까지. 매수 청구권,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여기 매수 청구권 관련해서 권리 구제 절차가 3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매수 청구권이고, 그 뒤에 2가지 제도가 더 있는데, 요거. 그래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요 안에서만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의 출발점이 요겁니다. 노란 박스에 놓은 단어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요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설치를 하는 거고, 여기는 설치를 안 하는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제도들은 여기에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제도들은 여기에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도를 여기 살짝 넣고, 여기 있는 제도를 여기 살짝 넣고, 이렇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할 때 이쪽으로 가는 거고, 설치를 안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아까 광역시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광역시설이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공동구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안 보셔도 되는데. 자, 광역시설이 9번에 나오죠. 142페이지 동그라미 9번에. 그러니까 광역이란 말이 들어가면 항상 둘 이상이니까, 둘 이상의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치거나 내지는 이용하는 시설, 요걸 광역시라고 합니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거나 이용하는 시설. 고속도로 같은 거, 철도, KTX 이런 거 걸치는 시설이겠죠. 길다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공항, 김포공항을 서울시민만 이용합니까? 경기도민도 다 같이 이용합니까? 서울시민, 경기도민, 뭐 부산시민도 와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공항, 항만, 인천항을 인천시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둘 이상의 시군이 이용하는 거 내지는 걸치는 거,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광역시설. 이게 이제 광역시설이죠. 그 다음에 공동구라는 게 나오는데, 공동구는 정식 명칭이 공동, 지하, 매설, 구, 요걸 줄여서 공동구라고 합니다. 공동구. 그러니까 뭔가 땅 밑에 묻어 있겠죠. 우리 신도시 가보면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보면은 전봇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전기를 무선으로 쏴줍니까? 땅 밑에 있겠죠. 땅 밑에. 자, 대지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신도시 같은 거 만들 때 대지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땅 밑에다가 이런 커다란 콘크리트 관을 묻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올해 초였나? 올해 초였나 막 그 열수송관도 파열되고 수도관도 파열되고 서울에서 막 그런 것들 많이 파열되고 각종 관들이 많이 파열이 됐었죠. KT 뭐 통신선로도 파열되고 막 이런 것들. 그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매설합니다. 통신선로는 KT에서 따로 매설하고 열수송관은 또 그거 하는 사람이 또 따로 매설하고 수도관도 따로 수도공사 같은 데서 따로 매설하고 다 따로 매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이제 그 관들이 막 터졌을 때 지금 어디에 돌아가 다니는지도 모른다 그러죠. 관리가 되게 힘든 겁니다. 따로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커다란 공동구라는 관을 묻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한꺼번에 관리를 합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관리가 좀 더 편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들이 이제 밑에 쭉 지나다니겠죠. 그 위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안에도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들이 지나다닐 거고 요 두 개를 케이블만 딱 연결해주면은 이제 아파트에다가 아파트의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공동구. 그래서 대지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지하에다가 커다란 공동구라는 관을 묻어놓고 요 안에서 그런 각종 지하 매설물들을 함께 관리하는 게 공동구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만드는 데 가보면은 그 전봇대 같은 게 없죠. 오래된 데 전봇대가 있는 거고. 이런 공동구들은 원래 개발이 돼 있는 곳에 묻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겠죠. 원래 개발이 돼 있는데 거기 다 나가라고 딱 밀어가지고 믿기 힘드니까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거, 뭐 신도시 만드는데 내지는 새롭게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미리 공동구를 묻게끔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일정 이상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공동구 묻고 시작해 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공동구라는 겁니다. 공동구. 이렇게. 자, 광역시설이랑 공동구 다시 한번 해보면은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원래 기반시설입니다. 이것도 도로 같은 거, 고속도로도 도로니까 기반시설이긴 한데 고속도로 같은 것들은 뭐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내지는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공동구는 공동으로 지하 매설물들을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다 묻다가 공동구라는 관을 묻어가지고 요 안에다가 공동으로 매설해서 함께 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 밑에 이런 것들이 지나다니까 위에 건물이나 아파트 지으면은 케이블만 딱딱 연결해 주면은 아파트에 전기, 수도, 가스 것들이 공급되는 거. 이게 이제 공동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하는 데서는 반드시 사업을 할 때 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규정을 해놓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안 한 게 이 매수청원권이라는 건데 매수청원권은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게 몇 페이지 나오냐면은 저 뒤쪽에 그 170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권 170페이지.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엄마 아직도 학교 설치 안 됐어요? 이렇게 10년이 넘었는데도 학교 설치가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줘. 사가. 결정해놓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인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방치를 하면은 사업 안 할 거면 그냥 사가라는 겁니다. 어차피 땅을 활용을 못 하니까. 이게 이제 매수청권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 자, 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가죠. 한 분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도로 등을 뭐라 부릅니까?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사업이 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니까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가 도시개발법의 목차이고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가 정비법의 목차입니다. 목차.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절차만 알면은 우리는 개발법이랑 정비법을 절반 이상 다 배운 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 용어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요 매수청구부터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설명드리고 개발행위 허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